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시바 총리 발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발음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시바 총리 네. 만난 장면 사진으로 또 보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면서 협력 필요성 강조했고요. 이시바 총리도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어요. 이시바 총리가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지만 일본의 TV방송에서는 매일 나와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라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딱 그 정도 톤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많이 봤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대립각도 세우고 또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개헌 국면에서 이렇게 뭐 많이 활약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뭐 예. 이제 한일 관계가 뭐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이제 긴장 관계도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하고의 독도 문제나 이런 걸 둘러서 긴장 관계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도 하고 고이즈미 총리도 만나고 그런 기조를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일 기조를 가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쪽에서 보복을 우리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보복을 시작하면서 이제 불화수소라든지 수출 제한을 하면서 이제 그 한일 관계가 나빠진 측면이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너무 이거는 모든 걸 다 퍼주는 약간 이제 친일 뭐 심하게 그냥 친일 매국 정권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둘 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한미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군사 동맹 뭐 공식적으로는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은 사실상의 이 동맹 속에서 이 지금 미국의 스태프 때문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한일 간에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한일이 좀 긴밀히 협조도 하고 정보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본하고 굳이 사이가 나쁠 이유는 전혀 없고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잘 하리라고 좀 믿습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에 남아공, 호주, 영국, 캐나다 8개국 정상 또 뭐 국제수장도 3개 뭐 나토, UN, EU 해서 11번의 정상 외교를 가졌더라고요. 1박 3일 일정인데 굉장히 숨가쁜 일정을 다 소화를 했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소년공 시절에 팔을 다치니라 소개를 하니까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고 굉장히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인도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튜브에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났다라면서 만나는 장면을 또 영상으로 이제 묵음 처리한 영상으로 화기애애한 장면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외교 스타일 어떻게 보세요? 첫 이제 데뷔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난하죠. 무난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과에 대해서 할 만한큼의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는 G7 짧은 일정 동안 많은 정상들을 만나면서 얼굴을 익혀두고 추후에 있을 본격적인 정상 외교를 위해서 좀 디딤돌을 놓고 뭐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뭐 흠잡을 게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외교라는 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또 반응도 하고 그렇죠. 감동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왔다. 뭐 룰라 만나면서 소년공 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또 인도에서 있었던 그 뭐 사고에 대해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또 애도도 하고 아마 트럼프를 못 만났지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났으면은 본인들 암살당할 뻔한 예약이 뭐 이거 이제 전화 통화라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하면서 또 공감대를 넓혔을 거예요. 그래서 뭐 흠잡을 때가 뭐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번 순방길에 예정이 없던 첫 기자간담회 가졌잖아요. 근데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순방 당시 모습이 죄소한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시죠. 혹시 10시간 넘게 비행하시는 건 어떻게 좀 시나리오 보내셨나요? 첫 순방에서. 프리미엄 축구하고 저 유럽컵이잖아요. 그거 좀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어요. 여사님은 혹시 같이 내려오시는 건가요? 어디? 여사님 여기 있으는 건가요? 아니 마스크 한번 벗어봐. 비행기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 감사합니다. 뭐 한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장시간 비행하셨는데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글쎄 뭐 이제 또 밤에 도착하면 가서 또 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게 뭐 15시간씩 비행기 타야 되니까 하여튼 먼 길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 또 우리가 하여튼 필요한 거는 대변인이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드리드에서 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보니까 참 여러 생각이 막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이 추후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그 지금의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것도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기자들한테 반말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이제 친근함에 그걸로 해석을 당시에도 막 언론에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를 잘하고 탄핵도 안 당하고 지금까지 했으면은 저런 것도 뭐 첫 만남에서 저렇게 기자들하고 격이 없이 뭐 구정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런 건데 이제 하나하나가 다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일을 하러 갔으면 일을 해야지 왜 축구를 보고 있고 뭐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거 왜 물어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기 가서 기자간담회도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건데 사실 다른 대통령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다른 대통령들은 순방 가면은 중간에서 간담회를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뭐 당에 잘했다고 보고 현안들에 대해서 언론하고 소통 잘하는 거 맞는데 이제 비교 대상이 윤석열인 거는 이제 요 정도까지 하자.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만의 뭔가 이제 이게 나올 때가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참 이재명 대통령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복받은 대통령이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비교가 윤석열이면은 깔 게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순방 당시 기내간담회도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영상 잠깐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잠깐 보고 올게요.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여기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적자들은 난기류로 기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는데 이제 참모들은 막 하는데 이제 오히려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태연하게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지금 다 첫 순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순방 때는 기자들하고 언론하고의 관계도 좋고 허니문 기간이고 또 대통령도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자기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뭐 충분히 저렇게 뭐 저 때 저도 기억나네요. 다시 보니까 저 때 이제 저런 것들이 약간의 미담처럼 너무 대통령을 위험하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고 또 그 얘기도 있었죠. 특전사 출신 다르다. 맞아요. 특전사 확실히 네. 상황에 대처하는 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잘하셨으면은 굳이 안 까였을 텐데 그 생각은 드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로 인해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적 결례 상황은 아니라면서 가장 빠른 계기를 찾아서 다시 한미 정상회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24일에서 26일에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 이제 참석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당초는 G7은 가고 나토는 어떻게 할까 요거 좀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모들 외교안보 라인의 참모들도 뭐 소위 말하는 자주파와 동맹파가 이제 균형감 있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국정원장은 뭐 자주파 그리고 안보실장은 동맹파 위성락 이제 이종석 얘기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좀 견제도 하고 이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토 정상회의는 아마 뭐 이번에 트럼프 만났어도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 갈 수는 없게 됐다. 이제 트럼프를 못 만났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는 거가 어느 정도는 중요한 상황이고 또 이거는 트럼프의 외교 결례가 맞죠. 사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또 이 정권에서 이제 여당의 중요하신 분이니까 이거를 결례가 아니라고 하지 이게 결례가 아니면은 저 같은 평론가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결례가 맞아요. 결례가 맞는데 트럼프는 사실은 이거는 뭐 한국을 배려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애시당초
G7이 불편했기 때문에 본인 할 말만 하고 빨리 튀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한국이 트럼프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 나토 정상회의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공짜 점심은 없거든요. 이거는 완전 안보잖아요. 안보를 그렇죠.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올 텐데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그거는 또 국익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지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V재료로 불렸던 김건희 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 파일 확보했습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참,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이게 서울고검에서 지금 재수사하면서 한 달, 2달 정도 된 한 거죠. 50여일 됐더라고요. 예. 두 달 만에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그 전에 이때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수사한 검사들은 도대체 뭐 한 거냐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김건희의 육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거를 상의한 내용이 블랙펄 인베스트가 주가 관리를 그러니까 이 주식 관리를 해왔고 거기에 떼주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증권사 직원한테 거는 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PB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한 명의 증권사 관리를 직원이 해주죠. 관리를 네. 해주는 거잖아요. 녹음이 다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전화사 유선상으로 매도를 얼마를 매도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그거 매도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발뺌을 그럴 할 수 수가 있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저도 알아요. 검찰이 이걸 몰랐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가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뭐 하다가 바로 이거부터 했었어야죠. 그쵸. 그러면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미 뭐 8만 주 매도 뭐 이렇게 바로 땡 하자마자 저쪽에서 7초 매매 매도하고 얘기 7초 매매 나왔죠. 얘기 나오고 그랬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수사 초반에 확보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요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 그동안 김건희를 어떻게 해서든 불기소 처리 무혐의 하려고 했었던 검찰의 의지가 이제서야 이제 서울 고검에 가서야 수사는 솔직히 지검이 맨날 하는 거지 고검이 뭐 얼마나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40%는 일반적인 아무 1인 매매라고 하더라도 듣도 보도 못한 수익률이다. 40%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5% 뭐 10% 진짜 많이 하면은 뭐 이런 거죠. 40%는 반띵이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공부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실은 김건희를 기소할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은 이거는 이제 확실하다. 그러면은 김건희랑 그 장모 최은순이랑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이 어쨌든 주가 조작이든 뭐든 그걸로 얻은 게 합쳐서 23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얼마가 갔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과정만 하면은 거의 끝난 게임이다. 이거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고검이 최근에 미래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를 했고 이 중에 지금 40% 수익률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직원에게 문서 보낸 다음에 이거를 함께 검토하는 통화 녹음 내용이 있는데 이 문서 내용을 보면은 뭐 장고 인출 내역들을 보면은 그 이른바 그 블랙펄 인베스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그 김건희 엑셀 파일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런 정황이라는 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검찰은 이때까지 이거를 안 보고 싶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의혹이 아니라 부실 수사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까지 뭐 이거를 좀 책임을 묻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은 있는 것 같고 최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는 이거는 책임을 전직이죠 이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기를 쓰고 무혐의를 주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구나. 우리가 검찰이 또 정말 안간힘을 썼구나. 안간힘을 쓴 거죠. 안간힘을 쓴 거죠. 이거는 그냥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안 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그걸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고검에서 이제 이렇게 언론 쪽으로 지금 이게 유출이라기보다 이제 언론이 열심히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건데
추가적으로 뭔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몇 개가.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그리고 이게 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녹음이 이제 2차 주가 조작 시기인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진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녹음은 그런데 네. 제가 말한 거는 검찰이 확보한 게 이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 걸쳐 있어요. 이게 지금 네네. 여기서 검찰이 확보를 한 건데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없고 2차 시기 거를 가지고 있고 그게 2011년 10월 20일 여기까지가 1차 시기고 그 이후가 지금 2차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없지만은 이게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요 데이터들을 보면은 거의 주가 조작의 거의 그림이 다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아마 뭐 몇 개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분석을 지금 완벽하게 못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그제 김건희 씨에게 2차 소환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출석 요구서 보냈다는 거고 지금 이날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3차 출석 요구서 보냈다는 건데 그 날이 16일이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씨가 우울증으로 아산병원 입원한 날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이제 하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급 우울해지신 건지 내가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되나 현타가 와가지고 급 우울해진 건지 아니면은 나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아픈 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김건희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 약간의 그런 얘기는 엄청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그 여러 그 친윤들이나 좀 김건희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비상계엄 그 와중에서도 좀 이게 김건희가 조금 상태가 안 좋다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내렸기 때문에 전문가가 진단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우울증이 있겠죠. 나라도 우울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울할 수 있죠. 근데 네. 시기가 너무 공교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차 그거예요, 출석 그러니까. 요구서, 3차 출석 요구서 받고 이제 특검 수사 임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 입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 목적으로 저도 보여요, 당연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 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거가 1년 365일 24시간 우울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몸이 무슨 어디가 다쳐가지고 못 움직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울증은 조사받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의사가 또 판단할 문제지만은 그래서 이걸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피할 방법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이게 특검이 또 출범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 받고 특검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 여기선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 특별검사부 4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3대 특검 가운데는 가장 속도가 나는데 지금 보면 민중기 특별검사가 오늘 언론공지 통해서 이제 김현근, 박상진, 문홍주, 오정희 변호사를 특별검사부로 임명한다는 통지를 이제 조금 전에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 출신 3명에 판사 출신 1명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기사로만 사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읽고 그랬는데 뭐 검찰 출신 뭐 이렇게 해서 뭐 훌륭하신 경력으로 보면은 수사 잘하는 분들 굉장히 이제 모셔온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내란 특검하고 이게 세 개가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세 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인원하고 기간은 내란 특검이 제일 많아요. 근데 가장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거는 김건희 특검이겠구나. 그 생각이. 오늘도 지금 김건희 얘기 우리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사방송 김건희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이게 혐의가 16개잖아요. 그렇죠. 혐의가 16개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만 나와도 다른데 그 뭐 며칠씩 하는 이 기사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또 했던 그런 뭐 소위 말해서 범죄 의혹들이 너무 다양다종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가장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가장 다이나믹하겠다. 기자들 뻗치기 하는 기자들은 좀 고생 많이 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조사, 김건희 씨 대면 조사 놓고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먹는 듯 안 좋았다.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고인이 입원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예약이다.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김건희 씨 측근에게 들어봤더니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런다. 뭐
가짜 의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오히려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랬는데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단부터 먼저 평론을 하자면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 입원한 게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섞어 쓰기는 하지만 특검은 이제 특검보 임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가려면 7월달에 가야 되는 거고 당장 검찰이 나오라고 했는데 그날 입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피하려고 입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맞고 그리고 김건희 측근이 얘기하기가 특검을 환영한다. 수사를 잘 받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범죄 의혹 뭐 고양이 캣타워 막 이런 것까지 다 억울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잘 수사 받으셔다 잘 해명하시라 그런 생각이 들고 우울증 뭐 그거는 글쎄요. 이제 우울증 자체가 뭐 위험한 것도 있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어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김용남 의원이 맨날 주장하시는 건데 1급 보안 시설이 확실하다. 서울구치소가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런 증거들을 입수를 했잖아요.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이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김건희 씨를 특검 수사 본격화되기 전에 기소할 수 있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기존 수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니까 검찰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지였으면 진작 좀 잘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김건희를 기소를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면은 근데 국민들이 이거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어쨌든 3대 특검이 압도적으로 국민들 여론을 받아서 지금 한 거고 검찰 못 믿겠으니까 지금 특검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여당이 이렇게 특검을 출범시키는 거는 이례적이에요. 없었어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했다라는 거는 기존의 검찰도 못 믿겠다라는 건데 그 불신임의 대상이 된 검찰이 지금 이거를 마무리 짓겠다? 글쎄요. 이거는 아마 검찰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압박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압박이라는 게 정권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냅둬라 그냥 수사 기록 이첩해라. 너희들이 할 일은 딱 그 정도다. 이게 상식적인 거지.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검찰. 이제 와가지고 김건희 기소했는데 기소 또 이상하게 공소유지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책임질 수 있나요 검찰이? 저는 좀 불신이 이미 너무 커가지고 검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돌이켜 보면 지금 민정수석과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제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이른바 황제 수사 받기 전에 통화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통화, 비화폰 통화 내역이 나왔을 때도 그게 명태균 수사 본격화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며칠 열흘 그렇죠. 전인가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들이 검찰과 이 조직이 이 비화폰 내역도 모두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검찰이 자체적으로 기소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진보 보수 그런 건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영에서도 김건희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예. 김건희 때문에 정권 말아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저는 검찰이 하고 싶어도 아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그냥 수사 기록 이첩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도 경찰 조사 응하지 않겠다 의견서를 냈습니다.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입증되면이라는 조건으로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태도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입증을 시켜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서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경찰 가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할 리도 없고 솔직히. 그렇죠. 경찰은 그냥 해체 그러면은 이게 누가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특혜 뭐 준다고 지금 다들 부글부글 하는데 서면 조사 저희가 서면 조사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얘기 구속이 답이다. 윤석열 재구속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지하 특검이 상가에서 다니게 하지 말고. 예, 뭐 사실 좀 익숙해지긴 했어요.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즐겨라 이런 마음도 들지만은 특검이 출범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또 왜냐면 워낙 혐의가 많잖아요.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구속이 답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